자, 자본구조 이론에서 이제 기타 자본구조 이론 알아보겠습니다. MM 이론하고 이제 밀러의 균형부채 이론은 이제 법인세하고 소득세, 요거만 고려하고 나머지 시장 불안전 요인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렇죠? 예. 법인세, 소득세도 시장에서 불안전 요인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세금이 없는 그런 시장을 원래는 가정하잖아요. 자, 이거 외에 다른 불안전 요인이라는 것은 이제 파산 비용, 대리인 비용, 정보 불균형이 있어요. 자, 이것을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파산 비용 이론. 자, 앞으로의 그 기타의 자본구조 이론은 뭐 복잡한 수학적 증명,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냥 소설책 읽듯이 그렇게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파산 비용과 자본구조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학자들 이름 나옵니다. 이거 알아두시고, 이 파산 비용 이론은 이제 시장의 불안전 요인 중에서 법인세, 파산 비용, 그렇죠. 근데 이 파산 비용은 이제 이름 자체가 파산 비용이기 때문에 뭐 당연하고, 근데 법인세가 있다는 거, 그렇죠. 법인세, 요거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선지로 나올 수 있어요. 자, 파산 비용의 개념, 이거는 읽어보시면 돼요. 소설입니다, 그렇죠. 자, 파산 비용과 기업 가치는, 자, 일단 부채의 사용은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죠. 여기서 이제 법인세가 고려되는 거예요. 근데 기대 파산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그렇죠? 과도한 부채 사용은 파산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쓰면. 그래서 그 파산 비용 이론을 상충 이론이라고도 칭한다. 이 상충 이론이란 이름으로 출제가 됐어요, 많이. 그러니까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긍정적 측면은 가산하고 기업가치에, 이 부정적 측면은 차감하고, 그래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VL, VU 플러스 BTC. 자, 요게 이자비용 감세 효과고, 여기다 파산 비용, 파산 비용의 현재 가치, 이거를 차감해준다. 그게 기업가치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드 BTC는 한계 이익이고 PVBC는 한계 비용이다. 그래서 자, 기업 가치와 S분의 B 이 그래프에서 VU에서 출발하죠. 부채를 점점 많이 쓸수록 계속 증가합니다. 그렇죠? BTC 따라서 이게 MM의 MM63 그렇죠? MM63이고 그런데 너무 많이 쓰면은 파산 비용이 점점 증가해서 이거를 갉아먹습니다. 갉아먹어서 이 S분의 B 스타에서 정점을 이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게 더 큰 거죠. BTC보다 PVBC가. 그러면은 꺾어져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 PVBC. 그렇죠? 전체가 BTC. 자, 이것도 알아두시고. 아무튼 그 S분의 B 스타 여기서 최적 자본구조가 달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파산 비용의 한계점. 일단은 최적 자본구조가 존재하지만 그렇지만 요 기대 파산 비용 PVBC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게 한계점이고 더군다나 이제 원어란 사람이 실증 연구를 했는데 기대 파산 비용의 현재 가치가 PVBC가 매우 작대요. 그래서 레버리지 이득을 이 정도 꺾어질 때까지는 상쇄시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파산 비용은 뭐 파탄을 맞은 거죠.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고. 17년 27번 문제 파산 비용 이론, 상충 이론, 트레이드 오프 시어리에 의하면 부채 사용 시 법인세 절감 효과인 기업가치 증가와 기대 파산 비용의 증가에 따른 기업가치 감소. 맞죠? 상충 관계. 맞는 선지고 24년 올해 34번의 B번 선지. 자, 상충 이론 또는 파산 비용 이론은 기대 파산 비용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부채 사용으로 의한 절세 효과를 부정하는 게 아니죠. 여기 BTC 있죠. 법인세를 고려한다. BTC. 절세 효과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절세 효과도 있고 PVBC도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X. 자, 다음으로 대리인 비용과 자본구조는 최적 자본구조가 인정됩니다. 그렇죠? 자, 이 재무관리에서 이제 대리인 비용 문제가, 대리인 비용 문제가 이제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여기서 이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거예요. 자, 젠센 앤 맥클링 1976년. 자,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정보 불균형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도덕적 해이나 역성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대리인 비용이 수반된다. 자, 대리인 관계의 정의는 이렇게 되고요. 자, 두 가지 형태의 대리인 문제가 있다. 그렇죠? 자, 먼저 외부 주주가 주인이고 내부 주주가 대리인인 대리관계. 그리고 채권자가 주인이고 주주가 대리인 대리관계. 이 두 가지 형태의 대리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리 문제는 자, 주인과 대리인 간에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자, 대리인 비용은 자, 세 가지 분류가 있어요. 먼저 이제 감시 비용. 이 감시 비용이 이제 주인이 감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고, 확증 비용은 이 대리인이 뭐 이렇게 확증하기 위해서 아니라고 확증하기 위해서 부담하는 비용, 그게 확증 비용이고, 그다음에 자녀 손실. 자녀 손실은 이렇게 감시 비용하고 확증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리인의 의사결정이 주인의 최적 의사결정과 일치하지 않아서 그러면 이제 기업 가치가 감소하게 되죠. 그 감소분이 자녀 손실입니다. 올해 24년 34번의 10번 선지. 자본구조 이론에서 대리인 비용은 감시 비용과 확증 비용 등을 말한다. 그렇죠? 맞죠? 여기에 이제 자녀 손실까지 있습니다. 자, 대리인 비용의 발생 원인 그 두 가지로 아까 나눴죠. 자기 자본의 대리인 비용, 타인 자본의 대리인 비용. 이 내부 주주와 외부 주주, 내부 주주가 대리인이고 외부 주주가 주인이죠. 이 관계 아까 말을 했죠. 자, 요게 이제 자기 자본의 대리인 비용이라고도 말하는데, 자, 이거는 이 내부 주주가 이제 특권적 소비, 낭비적 소비, 비금전적 효익. 예, 이거 뭐 경영학에서도 많이 배우죠, 그렇죠? 예, 요것 때문에 이제 그 기업 가치가 감소하는데, 이거는 소유권이 지분이 많이 분산될수록 증가해요. 그렇죠? 네. 자기 지분율이, 그러니까 내부 주주 지분율이 100%면 이 기업가치 감소분이 스스로 부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발생하지 않죠.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들수록, 낮을수록 이제 요거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서 자기 자본의 대리인 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22년 33번의 1번 선지는 지분의 분산 정도가 크거나, 그 다음에 소유경영자의 지분율이 낮을수록, 맞죠? 예, 대리인 비용은 증가한다. 그죠? 예, 그래서 맞는 선지입니다. 자, 두 번째 타인 자본의 대리인 비용은 예, 주주가 대리인이고 채권자가 주인이죠. 예, 주주 대 채권자.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위험 선호 요인, 과소 투자 요인, 재산 도피 요인. 이게 다 주주 대 채권자의 관계죠. 자, 이건 뭐냐면 이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타인 자본을 많이 사용하겠죠.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주주들이 채권자의 부를 감소시키고 주주들의 부를 증대시키고자 한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이 주주는 유한 책임이에요. 유한 책임이고, 만약에 이제 위험이 높다는 얘기는 그 수익이 많이 날 확률도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수익이 많이 나면은 이 자녀적 청구권을 갖기 때문에 이 채권자는 정해져 있잖아. 이자와 원금만 받고 나머지는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실이 나면은 그 자기 주식 가치만 포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높은 투자안을 선호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요 세 가지 하나하나 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위험 선호 요인이라는 게 있다.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그 위험이 높은 투자안을 선택하면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소유 경영자의 지분이 낮을수록 이거 꼭 알아두세요. 낮을수록 위험 선호 요인이 높아진다. 왜 그러냐면 이 소유 경영자는 그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 지분율이 낮으면 자기는 조금만 포기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어차피 뭐 위험해서 이제 망하더라도 자기는 더욱더 조금만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분율이 낮을수록 위험 선호율이 더 높아진다. 그렇죠? 예, 도박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예. 만약에 소유 경영자가 그 낮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두 개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업을 이제 지분율이 높다면은 한 개밖에 못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뭐 예를 들어 이제 같은 돈으로 두 개를 소유해 가지고 이런 위험한 투자를 하면은 대박 나면 자기가 벌 수 있는 돈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소유경제 지분이 낮을수록 위험한 투자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과소 투자 유인은 수익성 투자 포기 유인이라고도 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제 NPV가 0보다 크면은 선택할 수 있잖아요. 투자는. 예. 근데 이 부채 과다 기업은 이게 충분히 크지 않으면 어차피 채권자한테만 우선적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NPV가 이게 NPV가 충분히 크지 않으면 이 투자를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NPV가 0보다 커도 투자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익성 투자 포기 유인이라고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재산 높이 유인은 이제 과다 배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과다 배당으로 기업의 자금을 자신들한테 이전시킨다. 예, 이 배당 결정을 주주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재산 높이 유인이라고 한다. 자, 22년 33번 문제는 자, 부채비율이 높을 때 이런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는데 대리인 비용의 종류죠. 타인 자본의 대리인 비용이죠. 정확히는 부채비율이 높을 때니까. 자, 위험 선호 유인, 과소 투자 유인, 재산 높이 유인 맞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17년 27번 문제 3번 선지는 이거 다 27번 문제죠. 3번 선지는 자, 위험 선호 유인을 묻고 있어요. 자, 위험이 높은 투자에 투자한다. 그렇죠? 채권자의 부를 하면서 쉽고, 예, 맞아요. 그 다음에 과소 투자 유인은 부채를 과다하게 사용해서 파생가능성이 투자의 수용가가 0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투자를 회피하는 유인이다. 예, 맞아요. 그 다음에 소유자경 지분율이 100%일 때 대리인 비용이 가장 크게 나타나지 않고 적게 나타나겠죠. 지분율이 낮아야지 크게 나타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분산이 크고 지분의 분산이 그 다음에 소유경영자의 지분이 낮아지면은 그 외부주주의 지분이 높아지면 증가하죠. 그렇죠? 대리명이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대리인 관계에 이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먼저 주주와 채권자 간의 대리 문제는 이 타인 자본의 대리인 비용이죠. 이때 주주가 대리인이고 채권자가 주인이다. 그 다음에 이 내부주주와 외부주주의 대리인 문제는 자기 자본의 대리인 문제죠. 그때 내부주주가 대리인이고 외부주주가 주인이다. 그렇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뭐냐면 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을 때 지분이 하나도 없는 그냥 경영자가 있잖아요. 경영자와 주주. 이때도 이 경영자가 대리인이고 주주가 주인이기 때문에 대리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자, 요거 관계가 하나 더 있어요. 그렇죠? 나아가서 이 경영자와 주주 간의 대리인 비용 문제는 이 자기 자본의 대리인 비용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적용하면 된다. 자, 대리인 비용으로 이제 최적 자본 구조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대리인 비용은 외부 주주 지분이 높을수록,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두 가지 다 높은 거죠. 그렇죠? 외부 주주 지분 비율, 부채 비율 두 가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자기 자본의 대리인 비용과 타인 자본의 대리인 비용을 합산한 총 대리인 비용이 최소가 되는 점, 이 그래프의 V분의 V 스타에서 최적 자본 구조가 결정된다. 그리고 이 법인세와 파산 비용과 대리인 비용을 이제 동시에 고려하는 거예요. 동시에 고려해서 최적 자본 구조는 자, 부채 사용을 하면은 이제 이익이 생긴다. 어떤 이익이 생기냐면은 부채 비용의 그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가 있죠. 감세 효과고 그다음에 자기 자본 비용의 대리인 비용이 감소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업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한 개 이익이고 그다음에 부채를 사용하면은 한 개 비용이 생겨요. 일단 파산 비용이 증가하죠. 파산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타인 자본, 이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타인 자본의 대리인 비용이 증가해서 기업 가치가 감소해요. 요게 일치하는 수준. 한 개 이익과 한 개 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달성되는데,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쪽은 이제 부채 비율이죠. V분의 B로 표시한 부채 비용이고, 이쪽은 대리인 비용입니다. 대리인 비용. 자, 대리인 비용.
일단은 이 V가 요 V가 이 모든 주주 지분이 아니라 외부 주주의 자기자본 가치라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이 V가 외부 주주의 자기자본 가치하고 부채 가치만 더한 거예요. 따라서 내부 주주의 자기자본 가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V에 일단은 그렇게 봐주시고, 이 그래프를 봐주시면은 일단 이 자기자본의 대리인 비용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을수록 점점 감소하죠. 그렇죠? 대리인 비용이 감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기자본의 대리인 비용이 한계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점점 감소해요. 부채를 증가할수록. 그 다음에 타인 자본의 대리인 비용은 점점 높아지죠. 그렇죠? 이 지분율이 작아지면, 그렇죠?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이 주주 지분이 작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위험선호 요인, 과소투자 요인, 재산도피 요인이 생겨서 이 타인 자본의 대리인 비용은 점점 증가한다. 그래서 양 상충되는 상반된 효과에 접하는 점에서 총 대리인 비용이 최저가 된다. 그게 V분의 스타라는 얘기입니다. 자, 2000년의 3번 문제는 자, 대리인 비용, 대리 비용, 그죠? 자, 위험 요인, 위험 선호 요인, 위험 요인, 그다음에 과소 투자 요인, 특권적 소비, 감시 비용, 다 대리인 비용이고요. 자, 하나하나 보시면 자, 위험 선호 요인은 소유 경영자와 외부 주주 간의 그게 아니죠. 이거는 그 채권자와 주주에 관의 관계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소유 경영자 지분이 높을수록 이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소유 경영자 지분이 낮을수록 위험 선호 요인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과속 투자 요인은 부채 대리인 비용으로서 수익성 투자 포기 요인이라고 한다. 맞는 얘기고. 이게 답이 되겠고요. 특권적 소비는 주주와 채권자 간에 발생하는 대리 비용이다. 타인 자본 의존도의 비례가 증가합니다. 이거는 내부 주주하고 외부 주주의 문제죠. 특권적 소비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감시 비용은 대리인이 자기의 의사결정이 입증하기 위해서. 아니죠. 반대죠. 이건 확증 비용이 얘기고, 감시 비용은 이제 그 주인이 지불하는 비용이에요. 그렇죠? 감시하기 위해서. 12년 25번 문제는 자, 기업의 소유자와 경영자 사이. 그렇죠? 아까 그 세 번째 그러니까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대리인 비용이죠. 가장 관련이 없는 것. 감시 비용 필요할 것이고 스톡옵션으로 경영자를 유인해 줘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는 거고 기업 지배권에 관계되는 그런 문제고 지배 원리는 이건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에 나오는 지배 원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관련이 없습니다. 자, 20년 30번 문제는 자, 대리 문제는 이제 감시 비용, 과소 투자 요인, 확증 비용, 위험 선호 바로 보이시고 잠식 비용은 이거는 NPV 구할 때 그 잠식 비용이잖아요. 이거는 관계 없죠. 그 다음에 2008년 29번 문제는 자, 요런 관계일 때, 요런 상태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다 이제 대리 비용의 그런 문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B기업은 A기업에 비해 외부 주주와 내부 주주, 대리 비용. 자, B기업이 경영자의 지분율이 낮죠. 그쵸? 그 외부 주주 지분율이 높죠. 그러면 이제 외부 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요런 자기 자본 대리 비용이 높잖아요. 그래서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A기업은 B기업에 비해 채권자가 부담한 대리 비용이 낮다. 이 채권자, 이 타인 자본 대리인 비용은 부채 비율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보시죠. A기업의 부채 비율이 B기업보다 훨씬 높네요.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대리인 비용이 높죠. 그렇죠? A기업은 이게 낮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틀린 답이고. 그 다음에 이제 B기업은 위험 선호 유인은 그 타인 자본인데 이제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더 높고 부채 비율이 B기업이 더 낮다면 부채 비율이 낮아야 되죠. 그렇죠? B기업이 부채 비율이 낮으니까 이게 맞는 선지고 그 다음에 A기업은 B기업의 경영자의 과소 투자 이것도 부채 비율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A기업의 부채 비율이 높으니까 이게 맞죠. 더 높죠. 그렇죠? 그 다음에 B기업은 재산 도피 이것도 부채 비율하고 관련된 타인 자본의 대리인 비용이잖아요.
자, 보시죠. 자, 비기업이 부채비율이 낮죠. 그래서 낮다. 예, 이것도 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잠식 비용이 혹시 자녀 손실, 예, 자녀 손실하고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자, 마지막 주제로 이제 정보 불균형과 자본구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이게 최적 자본구조는 인정하는 게 두 개고 이 자본조달 순위 이론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적 자본구조 인정과 비인정 혼재하고 있다. 자, 완전 자본시장의 가정하에서는 이제 정보 균형, 예, 최고 경영자와 일반 투자자단의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그 정보 균형을 가정하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예, 이 내부자인 최고 경영자가 일반 투자자보다 더 우월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이를 이제 정보 불균형 또는 이제 정보 비대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 하에서 이제 정보 우위자인 경영자의 의사결정은 이제 정보 열의자인 일반 투자자에게 기업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제 경영자 의사결정을 통해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데 이를 정보 효과 또는 이제 신호 효과라고 한다. 자, 로스의 신호 이론, 이제 로스 1977, 예, 최적 자본구조를 인정한다. 그렇죠? 자, 기본 가정이 있어요. 기본 가정. 먼저 이제 경영자의 보수는 기업 가치에 의존해요. 그래서 이제 자본구조예요. 자본구조에 대한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기업의 미래 성과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일반 투자자에 전달하는 신호로 이용된다. 이게 1번 가정이고, 그 다음에 경영자가 기초에 제공한 기업 내용에 대한 신호의 진위 여부는 기말에 밝혀지고, 거짓 신호를 보낸 경영자에게는 충분한 벌금이 부과되므로 거짓 신호를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겠죠. 예. 자, 그래서 신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 미래 현금흐름의 전망이 낙관적일 때는 부채 발행이에요. 예. 그 다음에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전망이 비관적일 때는 신주 발행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이유를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굉장히 착한 이유고, 자, 낙관적일 때는 이제 기존 주주들이 자기들만 먹어야죠. 그래서 신주 발행 안 하고 부채를 발행하는 거야. 돈은 필요하니까 투자하려면. 근데 이제 미래 현금을 주면 비관적일 때는 이 다른 주주들도 끌어들이는 거죠. 신주 발행을 해서. 그렇죠? 예, 그런 얘기고. 예, 요거는 이제 뭐 사이드로 알아두셔도 돼요. 사실은 그런 이유가 더 크다.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발행의 공시는 그 미래의 계속적인 현금 흐름에 대한 경영적인 낙관점을 나타내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예,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예,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호재고 주가가 상승한다. 이 반대로 이제 신주 발행 공시는 예, 반대죠. 악재고 주가가 하락한다. 그래서 요거를 예,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로스의 신호 이론에서는 이제 신호 균형이 달성됩니다. 이 신호 균형이라는 것은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최고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실제 정보하고 이제 제공된 신호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서 일치한 상태가 신호 균형인데 이 신호 균형이 달성되기 때문에 최적 자본구조가 존재한다는 게 예, 로스의 신호 이론이에요. 이 신호 균형이라는 것은 이 높은 현금흐름이 예상된다. 그죠? 높은 현금이 예상된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부채를 가진다. 예, 이 얘기예요. 자, 렐란드 앤 파일의 신호 이론. 이거는 이제 똑같이 이제 최저 자본구조를 인정하는데, 자, 렐란드 앤 파일 1977,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 신호 이론은 이제 로스의 신호 이론하고 다른 게 뭐냐면, 로스의 신호 이론은 이제 그 신주 발행할 것인가, 그 다음에 부채 발행할 것인가, 예, 기업이 자금 필요할 때 그 두 가지의 문제인데, 예, 요 렐란드 앤 파일은 이 내부 주주 지분율에 예, 포커스를 맞추고요. 이 내부 주주의 지분율이 높으면은 이 투자안의 수익성에 대한 내용을 투자안에 전달하는 신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그 투자안이 수익성이 좋은 투자안이 있는데 이거를 내부 주주만 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이 내부 주주들은 투자안의 NPV를 최대한 많이 가져가기 위해 가급적 많은 자금을 자기들이 투자를 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내부 주주들이라는 것은 이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경영권을 갖고 있는 주주가 이제 내부 주주잖아요. 이 주주 중에 이 내부 주주가 아닌 사람은 이제 외부 주주고, 그렇죠?
이 내부 주주 지분율이 높으면은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이 NPV를 많이 가져가려고 외부 주주를 모집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자기들만 가져가려고 수익성이 높으면은. 그래서 내부 주주 지분율이 높다면 시장에서 그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다. 이런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적 자본 구조가 되는 그런 이유는 이 내부 주주의 지분율이 높다면 이 새로운 투자, 새로운 투자가 생겼을 때 일단 그 사내 유보금으로 유보 자금으로 이제 사용을 하겠죠. 예, 이 외부 그 부채를 조달하지 않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사내 유보 자금으로 부족하다면 이 기존 주주들에만 이제 주주 배정으로 이제 조달하고 일반 공모로 신주 발행을 하지 않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내부 주주 지분율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적 자본 구조가 인정된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마이어스 앤 마즈루프의 이제 자본 조달 순위 이론은 앞서 이제 로스의 신호 이론과 그다음에 M&M의 신호 이론 이 두 가지를 좀 더 이제 정교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결과적으로 최적 자본 구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은 정보 효과와 이제 자본 구조 거기 분야에서 유일하게 최적 자본 구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마이어스 앤 마즈루프 1984에서는 이 기존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요런 순서로 반드시 해야 된다. 예, 요 이론이에요. 요 순서로 해야지 기존 주주의 부가 극대화된다. 주가가 극대화된다. 그렇죠? 예. 자, 요렇게 가져가는 거고 기업의 수익성이 좋은 투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부자만 알고 있어요. 투자자는 몰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투자 자금을 사내 유보로 조달하면은 이 유리한 투자 안에 그 기업 가치 증가분을 기존 주주들이 다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채 발행이나 신주 발행보다 유리하다. 예, 이 자본 조달 순위 이론은 이제 여유 자금 확보하려는 동기를 설명해 줄 수 있다. 예. 왜냐면 이제 수익성이 좋은 투자에 있을 때 이 여유 자금이 없어요. 사내 유보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 신주를 발행한다면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주식이 과대평가되어 있다 생각해서 주가가 하락해서 기존 주주들의 부가 떨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부채를 발행한다면 이제 과다한 부채를 가지게 돼요. 이것도 좋지가 않죠. 기업 가치에. 그래서 당장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유 자금을 보유해야 좋은 투자가 나타나면 즉시 실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금 조달 순위로는 기업들이 여유 자금을 확보하려는 그런 합리적인 동기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 사내 유보가 부족해서 이제 자금이 필요해요. 그때는 이제 부채를 발행하는 게 신주 발행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왜냐? 이 부채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면 투자안의 순가치, 즉 추가 발행한 이 부채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 순가치가 모두 기존 주주에게 귀속해요. 근데 신주를 발행해서 조달하면은 이 투자안의 순가치를 기존 주주하고 새로운 주주가 나눠 가져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신주 발행보다는 부채 발행이 유리하다. 예. 근데 그 일반적으로 이제 부채 비율, S분의 B를 추정할 때 이제 분모로 사용하잖아요. 자기 자본을. 이 자기 자본은 사내 유보, 내부 자금하고 신주 발행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사내 유보 자금은 자본 조달 순위에서 최상이고, 그 다음에 신주 발행은 최하위잖아요. 이렇게 이제 자본 조달 순위가 상이한 두 자기 자본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목표 부채 비율을 설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 자본 구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 보다 구체적으로 이 마이어스하고 마즈루프의 1984년 논문에서는 그 레버리지, 즉 부채 사용이죠. 레버리지와 기업 가치 사이에서는 정 또는 중립적인 관계다. 그리고 신주 발행, 최하위에 있는 신주 발행은 무조건 부의 관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7년 27번 문제는 자본 조달 순위 이론을 묻고 있는데, 자, 수익성이 높은 투자안이 있으면 외부 금융보다 내부 금융을 선호하죠. 2005년 38번 문제는
자, 내부 현금 사용하는 경우에 자본 비용은 외부의 자금보다 대체로 낮다. 예, 요게 사내 유보 자금인데, 그렇죠? 사내 유보 자금은 자기 자본 비용하고 보통 자본 비용은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낮다가 아니라 높답니다, 그렇죠? 자, 2005년에 38번 문제에 1, 2, 3, 4번 선지인데, 자, 1번 선지는 자, 새로운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한다. 예, 천 종목의 주식에 적절히 분산 투자했다. 그렇죠? 이때는 체계적 위험에 더 큰 영향을 받죠. 비체계적 위험은 이 위험 분산 효과로 제거되잖아요. 예,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불경기예요. 예, 그러면 이 투자를 안 하죠, 그렇죠? 그러면 자금 수요가 줄어들면서 시장의 조율이 하락하게 되죠. 예, 맞고요. 그 다음에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인플레이션이 크다. 그럴 때는 채권, 주식 요구 수익률이 상승한다. 맞죠? 예, 주식도 당연히 기대 인플레이션을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총자산의 80% 자신이 창업한 회사의 주식으로 구성됐다. 예, 어떤 그 부자가 이제 총 자산의 80%를 자신이 창업한 회사의 주식으로 구성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주식은 이 80%의 주식은 상승회수가 1이잖아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이게 행위가 아니라 발생입니다. 예. 그러면 이 비체계적 위험이 큰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이제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없잖아요.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도 총자산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2016년 14번 문제. 예, 이 ABC 선지 요거 3개가 있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이익을 많이 내는 성공적인 기업들이 거의 부채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이런 이론은 이제 자본 조달 순위 이론이었죠. 그렇죠? 예. 이 파산 비용과 절세 효과, 이거 전혀 뭐 엉뚱한 얘기예요. 그렇죠? 균형 이론, 뭐 이게 상충 이론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름도 좀 낯설고요. 그렇죠? 예. 이 파산 비용과 절세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거는, 예, 아까 그 대리인 비용에서, 대리인 이론에서 조금 있었는데, 예, 아무튼 전혀 엉뚱한 이론입니다. 그렇죠? 엉뚱한 이론인데, 이거 X고. 그 다음에 자금 조달 순위 이론은 이제 내부 자금, 그 다음에 부채, 신주 발행 순서니까 이것도 틀렸죠. 예, 틀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최적 자본 구조 비인정이죠, 그렇죠? 예, 요거와 요게 이제 3순위고 요게 1순위니까 이게 어느 게 우선할지 모른다. 그래서 예측을 하지 않는다.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맞는 선지고 이게 X가 아니라 정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2015년 29번 문제 이제 자금 조달 순위 이론인데 자, 경영자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신주 발행보단 부채 발행을 선호하고 이런 거는 이제 이유가 될 수 없고 최적 자본 구조에 대해서 설명 못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여유 자금을 부여하는 동기를 잘 설명해주고 있고요. 뭐 파산 비용, 재무적 공경 비용, 뭐 높은 부채 비율 이건 최적 자본 구조라는 얘기잖아요. 전혀 관계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정리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장은. 자, 최적 자본 구조를 인정하느냐, 아니냐.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이제 최적 자본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채 사용률이나 감세 효과, 즉 레버리지 이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정리된 거를 보시면 되고요. 설명은 다 드렸죠. 이것도 이제 밀러의 개인소득세 고려하면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고, 아무튼 밀러 1977이라고만 하면은 존재하지 않는 이론으로 해야 된다. 밀러 1977 요거 두 개가 밀러 1977이죠. 그 다음에 요것도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그 빼놓은 게 하나 있네요. 여기 최적 자본구조 존재한다는 것에 이 전통적 접근법도 있었죠. 순이익 접근법, NOI 접근법, 전통적 접근법 요 세 가지 있었잖아요. 요거 추가해 주세요. 자, 필수 문제는 자, NI 접근법은 여기 있죠. NI 접근법. 부채를 많이 사용할수록 증가하죠. 그렇죠? 증가하고 그 다음에 NOI 접근법은 이제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 MM이론.
이거 무관련 이론이죠. 예, 감소, 이거 관계가 없다. 예, 관계 없어요. 체부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무관련 이론만 하면, 법인세 고려하면은 이거는 이 MM63이죠. 그죠? 역효과치 증가하고, 이건 맞아요. 그 다음에 균형부채 이론은 무관련 이론이죠. 그죠? 그 다음에 파산비용, 대리인비용, 파산비용, 대리인비용. 이거는 유관하죠. 그렇죠? 체직자본으로 존재해요. 자, 전동적 역법 추가해야 되고, 자, 전동적 역법과 파산비용, 대리인용. 다 이쪽이죠. 예. 레버를 적절히 계속 상승한다. 그죠? 예, 몇 년선지. 자, MM63은 최적자본 구조 존재한다. 그쵸? 예. 부채를 최대한 많이 사용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 비용은 쭉 가보시면 최적 자본 구조가 존재한다. 자, 부채의 대리 비용과 자기존의 대리 비용의 합인 총 대리 비용이 최소가 되는 점에서 존재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상충 이론 또는 파산 비용 이론은 최적 자본 구조가 존재하고, 자, 부채 사용이나 법인세 절감 효과, 기대 파산 비용을 고려할 경우 최적 자본 구조가 존재한다. 예, 맞고요. 그 다음에 디안젤로 앤 마스루이스 1980은 예, 최적 자본 구조가 존재하고요. 자, 투자세 공제 등 비부채성 세금 절감 효과를 고려할 경우, 맞죠? 예, 유효 법인세율 차이로 인해서 존재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2년 33번 문제는, 자, 밀러 1977, 예, 이걸로 가야죠. 예, 이렇게 같이 올 때 1977로만 나오면 이걸로 봐야 된다. 그래서 최적 자본이 존재하지 않아요. 채권 시장의 균형일 때 부채 기업과 무지부채 기업의 가치는 동일하다. 예, 맞고요. 네, 자본 조달 순위 이론은 쭉 가면은 최적 자본 구조가 존재하지 않죠. 예, 최적 자본이 존재해 보여서 설명하지 못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2000년 11번 문제는, 자, MM63이죠. MM63. MM63은 최적 자본 구조가 존재해요. 예, 법인세 절약 효과 때문에 레버리지와 기업가치 상에는 정해관계 있다. 예, 맞죠. 그 다음에 젠센 앤 맥클린 1976은 요 대리인 비용이에요. 제가 요거까지 예, 아셔야 된다고 그랬죠. 예, 대리인 비용 문제. 예, 그러면 최적 자본 구조가 존재하죠. 자, 총 대리인 비용이 최소가 되는 레버리지 수준에서 최적 자본을 실현한다. 네, 맞고요. 그 다음에 밀러 1977로만 나왔죠. 그쵸? 밀러 1977로만 나오면 예, 무관련 이쪽 최적 자본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 여기로 가야 된다. 밑으로 가야 되는데, 그죠? 자, 최소가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튼 이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모두 고려할 경우 자본구조가 맞고요. 예, 맞고, 그 다음에 디안젤로 앤 메스리스 1980은 쭉 보시면 예, 균형부채 이론이에요. 그렇죠? 예. 자, 요 이름까지 다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이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모두 고려하더라도 비부채성 세금 효과 맞죠? 최적 자본이 존재할 수 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마이어스 앤 마주로스 1984는 예, 여기죠. 예, 자금 조달 순위 이론. 자, 자금 조달 순위 이론, 이제 체육 자금이 존재하지 않죠. 자, 내부 자금 사용 후 외부 자금을 사용하는 자금 조달 순위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와 기업 가치 사이에는 부의 관계가 있다. 레버리지는 이제 부채 사용을 말하는데 레버리지와 기업 가치 사이에서는 예, 정 또는 중립적인 관계죠. 예, 부의 관계는 그 신주 발행이 부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